이채로운 경제 시간이죠. 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 만든 회사 오픈 AI라고 뭐 공익성을 좀 추구하면서 사적인 이득보다는 모든 인류에게 좋은 그런 이 기술을 좀 같이 나눠서 쓰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 오픈 AI 회사가 최근에 실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우리도 조금 이익을 챙길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가치관이 안 맞아서 대표가 잘리는 상황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샘 올트만인데 이 대표를 자른 사람이 바로 이사회에서 좀 그 서로 다른 반대쪽 입장에 있었던 여성이라는 거였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분은 남성이고 다른 새로 남성이고? 이사회의장 맡으려고 했던 분이 여성분이고? 여성분인데 그 기본적으로 스토리는 이래요. 11월 17일에 갑자기 샘 올트만 그 CEO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네. 이사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5일 만에 22일에 다시 샘 올트만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서 이사회에 해임을 주도했던 분들이 다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는 이런 쿠데타와 역쿠데타라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뭐였냐면요. 그 사이 일단 샘 올트만 해임을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오픈 AI 직원 일부가 이건 아니다. 이사회가 떠나라. 샘 올트만과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거의 뭐 80, 90% 되는 직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샘 올트만을 영입해서 리서치 팀을 이끌도록 하겠다. AI 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픈 AI 떠나는 직원들이 있으면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샘 올트만이 복귀하는 이 드라마가 펼쳐졌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거액을 투자를 했거든요. 1조 원 정도를 처음에 투자를 해서 2019년에 이게 샘 올트만이 그 CEO를 맡은 이후에 투자를 해서 좀 지금의 챗 GPT가 나오도록 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 또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근데 반면에 오픈 AI는 또 어떤 이 회사냐면 2015년에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AI를 개발을 하는데 이 AI라는 게 인류를 파괴하는 터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고, 그래서 오픈해서 투명하게 하는 거고, AI가 나쁘지 못하도록 신뢰성과 윤리성 강조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샘 올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투자를 받고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가니까 기존의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어를 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불거진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들어왔는데 또 쫓겨날 것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사회 자체가 그 샘 올트만을 해임시켰던 이사 중에 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떠났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남겨놓은 사람은 또 그 중에서 가장 이 AI의 속도를 좀 제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한 사람을 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좀 담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된 것은 아무래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이제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샘 올트만을 보호해 주려는 쪽이 더 많이 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다시 이런 뭐 쿠데타 같은 이런 해프닝은 다시 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배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사실 샘 올트만이 CEO인데 그 주식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하게 쫓겨났군요. 이 회사 구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이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비영리 단체의 이사회고, 이 이사회가 투자를 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일을 해라. 이사회는 정신을 지킬 테니까 일을 해라 하고 샘 올트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CEO를 맡았고, 그 새로 만든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받고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사회에 참여를 못해요. 이 구조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샘 올트만이 너무 빨리 나가서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영향력이 세지니까 샘 올트만 뜻대로 회사가 전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갈등이 불거져서 다시 재편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사실은 벌어진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 한 770명인데 90%가 샘 울트만이 해임되고 나서 나도 그만두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직원들을? 굉장히 이제 협상력이 샘 울트만 쪽으로 확 커진 거죠. 그러니까 MS가 그 뒤에서 그걸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이 다시 그러니까 역쿠데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AI 이 오픈 소스로 굉장히 비영리로 만들려고 했던 방향이 MS가 너무 강력하게 이 뒤에 그 뒷배가 되면서 너무 이제 영리 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는 오픈 AI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 생성형 AI를 만든 이 회사가 결국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임직원들로 구성돼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어떤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가 규제가 되지 않고 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공동 창업자인데 요즘 이 사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 굉장히 괴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괴짜도 지금 이 부분에 더 우려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이 AI에 대한 어떤 규제, 제어에 대한 논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들은 참 멋지다. 이런 걸 그런 걸 가지고 서로 하는군요. 싸운다는 것 자체도 멋지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멋있게 못 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부진을 버텨온 우리 자영업자들. 사실 그동안에 버틴 것도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에 그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743조 9천억, 그러니까 744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연체액과 연체율이 또한 크게 뛰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러는 거죠, 교수님? 다중채무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통 보는 거죠. 여러 개의 빚을, 여러 이 대출을 받은 돌려받기 상태이기 한다 이런 때문에. 얘기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돌려막기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 잔액이 1년 사이에 6.2% 늘어났고 사상 최대치이고 연체액도 13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1년 전보다 2.5배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뛰었고 연체율도 2.4배 뛴 거죠. 1.78% 뭐 낮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7% 연체율은 굉장히 사실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클 텐데 이자는 그냥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 나온 대책은 사실 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발표한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사업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이런 사업자금 대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이 구분되고 개인 사업 대출을 한 자영업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금액을 이제 합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520조였어요. 근데 지금 23년 올해 지금 현재 나온 게 740조. 그러니까 약 220조가 이제 증가가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증가한 거죠. 그 전에 520조였으니까 이게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이 다중 채무를 통해서 결국 이 은행에서도 빌리고 저 은행에서 빌리면서 여러 은행에서 세 곳 이상에서 빌리면서 결국은 빚으로 버텨왔다라는 거거든요. 돌려막겠다. 빚으로 빚을 갚아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했다라는 거고 결국 국가의 지원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져야 될 빚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렇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라고.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지금이라도 저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대선 때 이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자영업자 대책으로 뭐 50조 원을 뭐 지원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뜻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인가 맡으시면서 야 50조도 부족하지 않겠어? 한 100조 정도 내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민주당 입당하고 공정시장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번 우리 100조 만들어 보자 실제로. 그래서 공약 내세우자. 그리고 그거 가지고 토론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희는 신속하게 저희가 이제 100조짜리 플랜을 나름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정부가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일단 1,000만 원씩은 금융 대출 해주겠다면서 자영업자한테 그거를 2차례가 했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 돈이 나갔는데 그때 나간 돈이 21조예요 자영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숨통을 트여주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으로 일단은 버티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그 위기를 국가가 책임져 주기보다는 일단 빚으로 버티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빚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다중채무자의 그 대출 규모도 늘어나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 이자와 그 원금 상환을 계속 유예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갑자기 갚아야 되는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연출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 작년 대선 때 그 공약을 내세우면서 얘기했던 정말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네. 지금이라도 논의해야 된다. 이자 조금 깎아주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는 그때 주장했던 게 정부가 대출해준 21조는 정부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30년 분할 상환을 하든 50년 분할 상환을 하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낮춰주자. 뭐 절반을 탕감시켜주든. 아니면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있으면 탕감을 시켜주고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라도 이분들이 갚으면서 금융권이 또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때 이제 정책자금 21조 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시 매입해서 관리하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정도 대책 나오지 않고 지금 계속 이자 좀 깎아주자라는 얘기 나오는 거는 정말 저는 언발의 오줌육이다 그런 네, 얘기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의 서민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이제 카드로 대환대출 잔액이 지금 50%가 1년 사이에 증가해버렸다는 건데 이게 빚 돌려막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가 20조 풀어가지고 빌려줬어도 그거는 한시적으로 잠깐 빌려만 준 거지 그 채무를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년 정도 유예시켜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뭔가 좀 다시 대책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출이 엄청나게 많고 대출의 금액에 허덕허덕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다 이자로만 나가니까 쓸 수 없고 도대체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좀 온 것 같아서요. 지금 너무너무 사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계속해서 올리기만 하지 말고 좀 줄여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이제 했더니 종부세 지금 내는 시기거든요. 뭐 갑자기 종부세가 엄청나게 깎였다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결국 부자들만 다 깎아주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자 감세를 이런 식으로 한 네.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가 공시가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에 매기고 있는데 그게 막 60%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2020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란 말이죠. 로드맵대로 쭉 가고 있어서 올해 그거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9% 현실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면 한 6,9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그대로 쭉 가면 내년엔 70% 넘고 그 이후에는 뭐 75%, 80%쭉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90%까지 결국은 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냥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로드맵을 바꾼 게 아니고요. 일단 69%에서 동결한다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없애는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거 이렇게 되면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폐기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만 계속 난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사실은 총선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럼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실 굉장히 그렇죠. 불투명한 상태가 된 조금 이게 굉장히 선거용으로 정책을 발표한 게 선거용이다, 아닌가.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그 로드맵을 말씀하신 것처럼 9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35년이니까 아직도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10년 단계적으로 정도, 예. 예,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로 동결시키면서 중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같은 가격,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면 같은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에서만큼은 지금까지 시세에 맞춰서 가지 않고 그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과세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라고 평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현실화율을 가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그 부분을 그냥 하루아침에 또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과세의 어떤 그 보수성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이 10억이라는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약간 아래로 잡아주고 과세를 해야 불만이 없죠. 그렇죠. 최고치로 해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조세 불복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건데 그 율이 이제 90%가 적정할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그때도 90%도 너무 높지 않냐라는 평가는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윤석열 정부가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면서 야 90%는 너무 높으니까 뭐 이걸 85로 하든지 80으로 하고 뭐 몇 년간에 걸쳐 하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논의도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세금 부담 줄어들 겁니다. 딱 그냥 그거 한마디 던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 정부의 그 어떤 무능 그리고 무책임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정책으로 여실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잠깐 당장은 또 줄어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나 정부를 믿지 마라.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어요. 정부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총선용으로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또 그게 먹히고 있다는 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지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